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썰맘입니다. 오늘은 말기암 투병 중인 시부모님을 지키며 냉정한 가족 사이에서도 따뜻함과 용기로 맞선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이 뒤섞인 이야기, 끝까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그 순간까지 함께 느껴보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47세 주부 김순영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 소모임에서 만났고 그곳은 회사 생활에 찌든 제 숨통을 틔워주는 소소한 행복이었죠. 그리고 남편 성격이 좋아서 그의 부모님 역시 좋은 분일 거라 막연히 예상했지만 세상에 같은 가족이라도 모두 닮지는 않잖아요. 남편의 누나들, 즉 시누이들은 그 예외였습니다. 첫 본가 인사날 남편은 조심스레 귀띔했습니다. 집에 가면 누나들이 있을 거야. 막내 동생 데려온 여자 궁금하다고 난리거든. 혹시 누나들이 무례하게 굴면 그냥 무시해? 뭐야 준수 씨, 왜 이렇게 겁을 줘?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 그냥 시누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속을 긁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우리 엄마를 쏙 닮았거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알았지? 알겠네요. 참, 시누이 두 분이 다 이혼하셨고 조카들은 다 남편분들이 키운다고 했나요? 맞아. 그리고 조카들은 전 매형들이 다 키워. 그런데도 누나들은 아버지한테 돈 타가는 게 취미야. 40이 넘었는데도 보면 속 꽉 막혔어. 남편이 강조한 것처럼 시누이들은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듯 보여도 속을 긁는 말로 공격하는 전문가급이었습니다. 실제 마주친 첫 순간부터 그들의 기세가 느껴졌죠. 준수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 연상? 동갑이에요. 어머, 근데 준수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네요. 우리 준수 얼굴에는 풍파가 없어서 그래. 성숙을 넘어 노숙해 보이긴 하지만 나쁘게 듣지 말아요. 이런 타입 중에 세련된 사람이 많아요. 언니 너무한다. 회사 다닌다고 했죠? 준수랑 같은 회사? 식품 쪽인가요? 잠깐 누나들. 나 말고 누나들한테 동생이 또 있어? 식품회사에 다니는 동생은 누구야? 누나 남동생 준수는 제약회사고 우리 순영씨는 홍보 대행사라고. 아, 홍보. 직급은요? 얘 미영아, 그만 물어봐라. 아버지랑 나도 있는데 왜 유난이냐? 엄마는 막내 만나는 여자 능력 좀 보려는 거예요. 순영씨, 불편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과장 된 지 1년 정도 됐어요. 팀장? 우와, 나이치고 승진 빨랐네요. 얼굴이 노숙한 만큼 직급도 빨리 달았어요. 이 정도 공격은 회사 생활로 단련된 멘탈에겐 간지럽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옳게 기죽이기 수가 보이니 싱거웠죠. 하지만 그날 제 신경이 쓰였던 건 시누이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다고? 회사 근처로요. 제가 대중교통, 순영씨는 차 끌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 세아가. 결혼 준비 도움 필요하면은 숨기지 말고 말해라. 준수 녀석은 말을 안 해서 뭐가 필요한지 감이 안 잡혀. 아버지, 저희 예산 충분해요. 딱히 도움 필요 없어요. 이놈아, 나중에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해라. 세아가 필요한 건 더 없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준수 씨 몰래 말씀드릴게요. 그래. 재미없는 놈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라. 아유, 며느리 예뻐 죽겠수. 눈에 넣어도 안 아깝네. 내가 또 뭘 거슬리게 했다고? 마누라는 찬밥 취급인데 며느리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허실실. 신기해서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찬밥 취급했나요? 찬밥이었다가 끓임을 부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줬지. 참나,
언제 그렇게 타정했냐? 꿀이 뚝뚝 떨어지네. 분명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시며 언제나 뭔가를 챙겨주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셨지만 큰 나쁨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의 바르고 까탈스럽긴 했지만 존중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사이가 묘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마다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괜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마 오기 전에 싸우셨나 보다 생각했죠. 남편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특히 가까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누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만큼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죠. 종종 남편이 시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함께 술 한잔 하러 가는 모습도 보았어요. 시댁에서 새로 들어온 저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직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응, 새아가 이제 퇴근하냐? 네, 이제 막 퇴근하려고요. 왜요? 내가 지금 너희 회사 근처인데 내려오면 바로 내 차 보일 게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회사에 오신다고? 무슨 일 난 건가? 하는 생각으로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가 시아버지의 차를 찾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이유를 묻자 시아버지는 그저 기다려 보라 하셨고 저를 데려간 곳은 근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 전날이었고 시아버지는 제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저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내가 알아서 사고 싶어도 이 늙은이가 젊은 애들 취향을 어찌 알겠냐. 가서 마음껏 골라라. 너무 싼 걸 고르면 통과 안 시킬 게다. 부담스러움에 처음에는 작은 향수를 골랐지만 시아버지의 권유로 결국 결혼 후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후에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머뭇거렸지만 시아버지는 화통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선물이니까 큰 걸 주는 거지 내년엔 기대하지 마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선물 주는 맛이 나서 그래.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요?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은 아버지가 뭘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거든. 더 달라고도 하고. 근데 당신은 산 만큼 해주면 거의 팔 만큼 반응하잖아?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하고 또 아버지에게 늘 말을 예쁘게 하기도 하고 누나들은 3을 받아도 10을 더 달라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뭐 해주셔도 왜 해주냐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재미없는 아들이지. 그럼 좀 고쳐요. 말이 쉽나? 그런데 아버지 기준 너무 높여놨네. 아버지가 가방 사주셨으면 나는 당신 생일 선물로 뭘 해야 하나? 아유, 많은 거 안 바래요. 변기나 앉아서 싸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시아버지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7층짜리 원룸 건물을 임대하시는 건물주셨습니다. 흔히 건물주는 돈을 긁어모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를 책임지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해줘도 더 달라고 하는 가족들을 보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공허함이 제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시아버지에게 더 잘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것에는 못 미쳤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도 시아버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저에게는 용돈도 종종 손에 쥐어주셨죠.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10년이 훌쩍 지나가던 어느 날 후회와 절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시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은 것이었죠. 저는 놀라 달려가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야 돼. 아버지가 암이래.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매번 건강검진을 귀찮아하시던 시아버지셨는데 근래 들어 살이 많이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걱정이 되었던 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권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편이 보호자로 동행한 병원에서 시아버지는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시아버지는 저희와 아이들의 미래를 오래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으셨지만 현실은 1년도 확실치 않은 시간이 남았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항암 치료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이 모였지만 둘째 시누이는 선약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첫째 시누이는 잠시 앉아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받아들였고 아프신 시아버지보다 저에게 초점이 맞춰진 듯 보였습니다. 예, 입원시켜라 입원. 나 그 인간 뒷바라지 못한다. 네 어미도 나이 들었고 이제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할 나이야. 어머니한테 아버지 수발 들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 간병인도 쓰고 저도 자주 가서 도울 거예요. 저도 계속 들를게요. 아이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간 시간에는 제가 집 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치료에 의욕을 보이지 않던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설득 끝에 집중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해 방사능과 항암 치료, 독한 진통제까지 병행하셨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고 시아버지는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천천히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저는 주 4일 이상 시아버지를 찾아뵙고자 했지만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점점 우울해지셨고 어느 날은 제가 친정에 잠시 다녀온 사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나 좀 데리고 나가주렴. 여기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나 그냥 내 집에서 편히 눈 감고 싶다. 부탁이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퇴원 절차를 진행했고 시아버지 짐을 챙겨 병원에서 시댁으로 옮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눈을 바라보던 순간 탁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인 듯한 얼굴, 그리고 그제야 안도하는 미소를 보여주셨죠.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작은 시간,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원 소식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심리 상태와 병세를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끼리 있어야지. 멀쩡한 집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 좋자고 요양병원 들어간 사람이 또 왜 나오냐고? 집안에 병든 사람 있으면은 기운이 가라앉는 법이야.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늘 자기 걱정뿐이야. 이기적이기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 자신은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밤을 새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미운 건지, 어디까지 미움이 쌓여 있는 것인지. 아, 이건 단순한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아니구나.
분명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저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함께 모시고 다녔고, 주말에는 남편과 번갈아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시댁에 와서 각종 식재료를 사와 밥상을 차리면 옆에서 시어머니는 꼭 시아버지에게 쏘아붙였죠. 다 늙어서 뭔 욕심이 남았다고? 며느리 저 고생을 시켜? 그때까지 저는 그저 말이 거친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없는 시간, 그 집안에서 무슨 공기가 흐르고 있는지는 몰랐죠. 그쯤 시아버지는 체력이 많이 회복되셨고 간병인 없이도 집에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약만 제때 챙겨주세요. 식사하고 드셔야 하니까요. 하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일정으로 하루 시댁을 못 들른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응급실에 왔다. 저와 남편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약과 진통제를 제때 복용하지 못해 통증이 심해져 경미한 발작이 왔던 거였죠. 병원에서 마지막 식사 시간을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점심은 먹고 저녁은 안 먹었지.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며칠 입원해 상태를 살피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남편은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부탁했어요? 약 드셨는지만 밥 드셨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꼭 그 인간 밥을 챙겨줘야 해? 걸어다니는 사람이 밥을 왜 굶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머니, 지금 상태를 못 보셨어요? 혼자서 밥도 약도 못 챙길 정도라고요. 옆에서 깨워서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고 약 드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왜 그런 수고까지 해야 해?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네가 몰라? 남편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터져 나오듯 외쳤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저도 말했잖아요. 아버지 보기 싫으면 이혼하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남겠다고 했잖아요. 복수하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졌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도 다 피가 말라 죽는다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정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짜 속내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말했거든. 젊을 때 나 때린 거, 바람난 거 다 돌려받으라고. 늙고 병들면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똑똑히 느끼게 해준다고. 그 인간은 지금 업보받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왜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돌처럼 굳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얘기를 듣고 더 선명해졌죠. 예전 시아버지는 분명한 가해자였고 시어머니는 지독한 피해자였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헌신으로 시아버지는 속죄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 어떤 보상도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파편은 지금도 남편과 저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박혀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완전히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인간적으로 시누이들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당장 시아버지께 드릴 방이 없어서 저는 시댁에 출근하듯 매일 시아버지를 챙겼고 남편은 퇴근길을 시댁으로 돌려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을 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죠. 남은 시간을 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복용하시는 약은 날마다 늘었고 손등은 주사바늘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음속으로 이번 생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생신? 어머, 나랑 지영이랑 엄마는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여행?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떠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 도착. 괌으로 간다. 남편은 기가 막혀 울분을 터뜨렸지만 결국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텅 빈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죠. 저와 남편이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 동안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렸고 시아버지는 배부르지는 않아도 맛있다는 표정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손주가 잠든 틈을 타 시아버지는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벌 받나 보다. 예전에 준수 네 어미한테 잘못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나 보다. 그러니 오늘 내일에도 아내나 딸들이 비행기 타고서 여행이나 가지.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남편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늘 다정하셨고 후회할 일 하나 없으세요. 아버지는 제겐 늘 좋은 아버지셨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 드렸습니다. 아이도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아마 시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시작하신 것 같았고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변호사 한 분과 함께 저희 집을 찾으셨습니다. 증여 계약서와 유언장을 준비해 오신 거였죠. 나도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가진 원룸 건물은 50% 너희 둘에게 주고 나머지 50%는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나눠줘라. 통장에 있는 4억도 너에게 상속되도록 할 거다. 눈치 보지 말고 후회 없이 살아라. 너희가 고생 많았다. 특히 새아기는 다 늙은 나를 간병해 줬고 준수도 옆에서 참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며느라,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이런 시부모도 부모라고 참 애썼어.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먼저 저를 딸처럼 잘해주신 건 아버님이세요. 저는 진짜 그냥 해주신 만큼 드린 건데, 아니 저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다 돌려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니다. 줄 만큼 많이 줬어. 너희 덕분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좋게. 이제 정말 눈 감는 게 두렵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너희가 이걸 받아줘야 정말 끝까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부디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 무겁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눈 감아서도 후회 없게 만들 만큼 영향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버겁고 또 죄송한 거 있죠. 시아버지의 뜻대로 증여 계약서를 변호사의 도움대로 작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예상했습니다. 이걸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한 차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시누이 2명이 들이닥친 거죠. 둘은 시아버지의 재산 일부분, 아니 대부분이 저와 남편에게 증여된 걸로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작은 방에 며느리랑.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제가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신우이는 제 팔목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말기암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난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정신 있는 거 맞아요? 약에 쩔어 판단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신우이는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이유를 드러냈죠. 엄마, 아버지가 준수한테 건물 지분 50% 넘긴대요. 이미 증여 신고까지 끝냈다네? 다른 재산도 다 준대잖아요. 둘째 신우이도 난입했습니다. 준수만 아버지 자식이에요? 우린 뭐예요? 개 취급도 안 해요? 제가 뒤로 물러서자 신우이는 또 저를 향해 덮쳤습니다. 형님, 지금 아버님 상태 보면서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입 닥쳐. 너랑 준수가 뭐라고 꼬드겼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해. 시어머니도 참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랑 지영이는 당신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나는 평생 옆에서 속 썩어가면서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다 준다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언제든 이혼할 수 있었잖아. 안 하고 남은 건 당신 선택이야. 내 인생 반은 당신에게 미운 짓 했고 나머지 반은 사과하며 살았다. 그걸로 된 거야.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소리쳤죠. 이게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래서 평생 사죄했잖아. 그런데 이제 더는 미안해하며 살 여유도 없어. 내일 눈 못 떠도 이상할 거 없어.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 거야. 그리고 시누이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 평생 아버지 등골 타서 먹고 살았으면 이제 좀 스스로 살아라.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언제까지 애비돈 기다리며 살래? 시누이가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돈 묶어놔도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똑같이 나눠야지.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입을 막았습니다. 니들은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공정했었냐? 애미 말만 믿고 한평생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으면서 마지막까지 나한테 잘한 건 준수하고 새아가다. 그리고 못 박았습니다. 더 말 보태면 준 것도 도로 뺏겠다. 변호사한테 다 말해놨어. 니들이 소송 걸면 막아달라고. 시누이들은 결국 집안 곳곳을 발로 차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멍해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 노려보시오. 나 같은 인간 미워한 지 오래였잖소. 이제 나에 대한 정이나 미안함은 내려놓고 예쁜 딸 둘이랑 잘 사소. 집은 건드리지 않겠소. 그 말이 두 분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그 집에 둘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가 집을 나서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장 크게 난리를 친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딜 나가? 이제 와서 또 나가? 난 누구랑 살라고? 살면서 한 번도 붙잡아 준 적 없던 사람이 막상 남편이 등을 보이자 갑자기 매달리는 꼴이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얼굴엔 이상한 기운이 함께 있었죠. 마음이 가벼워진 듯한 후련함, 그리고 오래 삼켜온 인생의 무게.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후회하면 안 된다. 후회하지 말자.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사람처럼 눈빛은 결연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암 판정 후 10개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하던 대로 잠든 얼굴 그대로 조용히 아주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기처럼 편안하게 감긴 눈, 표정엔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얼어붙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장례식 내내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남편은 발인 날까지 입술을 깨물며 이를 갈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아버지 마지막 가는데 그 한 번도 안 오냐? 장례가 끝나고 나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시아버지를 떠올리면 후련하기도 했고, 문득 떠올리는 빈자리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하기도 했죠. 그렇게 감정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집 현관 앞에서 익숙한 두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바로 그 두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은 말릴 틈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버지 장례식엔 한 번도 안 오던 것들이. 큰 시누이가 누나를 불아렸죠. 웃기네. 너는 건물 받고 똥촉일 테지만 우리는 요즘 억울해서 잠도 못 자.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욕심 좀 줄여. 아버지 유산 반 받았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게 도리 아니야?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멋대로 반 잘라 먹었으니 아버지한테 받은 4억은 내놔. 공평하자고. 남편은 단칼에 잘라 버렸습니다. 못 줘. 뭐? 그거 너희한테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저승에서 발로 침대 걷어찰 거야. 두 다리 멀쩡하면 일해서 벌어. 아, 머리가 멀쩡해야 벌 수 있으려나? 찰싹. 버티고 버티다 결국 둘째 신우가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도 하얘졌습니다. 이 인간들 이제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구나. 야, 이년아,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모르게 달려들어 둘째 신우의 머리채를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꽉. 나 미쳤어? 미친 건 니들이지.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와놓고는 돈 타령? 어디서 개수작이야?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도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저희 가족을 갈갈이 찢어놓은 사람들, 아버지의 마지막 길까지 외롭게 만든 인간들, 이제야 정식으로 갚아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너희가 아버님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상속 타령이야? 얼굴도 안 비치던 것들이. 이거 안 놓냐? 손모가지 부러지기 전에. 부러뜨려 보라고. 내가 부러지면 너희는 목 날아가는 거야. 제가 둘째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경찰을 부르더군요. 남의 집 앞에서 상속 내놓으라고 난동 부리는 두 사람 잡아가라고요. 그 뒤로도 시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락, 직접 방문, 심지어 진짜 상속재산 소송까지 냈죠. 하지만 시아버님이 남긴 완벽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기각. 그러자 시누이들은 새 사냥감을 찾아냅디다. 바로 자기 친엄마, 시어머니. 두 사람은 시어머니 집을 팔아 반씩 나눠 갖고 시어머니를 월세로 밀어냈어요. 이 사실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거의 울먹이는 전화로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믿어지십니까? 그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살점 하나 남김없이 발라먹는 생선뼈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끝났어요. 정남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시어머니 신세가 어떻게 됐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복수에 끌어들이고 온 가족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 원흉. 아버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모습은 남편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연락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니? 손주가 보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합니다. 저에게도 읽어도 답하지 마 라고 해요.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다시 볼 일 없다. 복수는 무덤 2개를 판다고 하죠. 상대방 하나, 그리고 복수하는 나 자신 하나. 시아버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증오는 너무 오래 묵어서 언젠가 복수의 목적도 의미도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것 같았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불자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옵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함께 보겠다고 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